작은 손을 위한 나의 소망. 가끔 딸애들 방을 청소해줘야 할 때가 있다. 다 큰 애들이니까 저희들이 치우기로 돼 있지만 가끔 고양이 낯짝 씻듯이 눈에 보이는 곳만 겨우 쓸고 닦고 지내는 게 뻔하기 때문이다. 어째 방에 개미가 있다 싶어 살펴보면 장롱 밑에 과자 부스러기나 사과 속 같은 게 남아있기도 하고 언제적부터 짝짝이가 된 채 굴러다니는 양말의 짝을 찾아내는 수도 있다. 뒤죽박죽이 된 여름옷과 겨울옷을 가려서 넣어주어야 할 때도 있고 빨아야 할 것을 빤 것 사이에서 찾아내는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른, 대학생이 되고 나면 이런 일도 안 해주게 된다. 대학생이 됐다고 별안간 깔끔해지는 건 아니지만 청결보다 더 존중해줘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서이다. 프라이버시, 자주성 이런 건 말이다. 또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지만 잠겨있는 서랍, 발신인의 이름이 낯선 편지, 못 보던 장신구 등에 대한 어른의 호기심은 어느 만큼은 천박할 수밖에 없고 보니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천박한 호기심이 동할 기회는 안 가지려 하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라면 아마 그건 자식을 위한 배려이기보다는 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한 배려가 되리라. 그러나 이런 원칙을 깨고 며칠 전에 딸의 방을 청소하는 일을 또 하고 말았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너무 심하게 어지러뜨리고 나갔길래 들어오면 나무랄 것을 벼르고 있는 것만 갖고는 직성이 풀리지가 않아서였다. 치우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다. 기다란 몽둥이였다. 아래 위가 뭉툭한 몽둥인데 나무나 나무 뿌리로 된 것도 같고 동물의 뼈로 된 것 같기도 했다. 별로 쓸모가 있어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깨끗한 종이에 꼼꼼히 싸놓은 걸로 봐서 쓸모와는 상관없이 소중한 건지도 모르겠다 싶었다. 젊은이들이란 하찮은 작은 조개 껍질이나 마른 들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사이에 가선 훌쩍 먼지처럼 털어버리는 걸 흔히 본다. 간직하고 있는 동안은 조개 껍질이 아니라 찬란했던 여름일 수도 있고 마른 들꽃이 크고 아름다운 산일 수도 있다는 걸 어찌 모른다 할 수 있으랴. 세문될지언정 어찌 모른다고야 할 수 있으랴. 나는 그 못생기고 쓸모없는 몽둥이도 그런 것의 일종으로 가볍게 받아들이고 밀어놓고는 이내 잊어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딸 애가 한아름의 책과 함께 갖고 나가는 걸 보니 그 종이에 싼 몽둥이였다. 나는 무심코 그게 뭐냐고 물어봤다. 딸이 대답을 얼른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게 꼭 거짓말을 꾸며대긴 돼야 되겠는데 마땅한 거짓말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을 때에 누구라도 지을 수 있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무심히 보아 넘겼던 것이 부쩍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그게 뭐냐니까?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만 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딸이 어느 틈에 난처한 표정을 수습하고 늠름하게 대답했다.
나는 속으로 야, 요것 봐라 싶었다. 자식으로부터 듣는 안 보는 게 좋을 거라느니 모르는 게 좋을 거라니 하는 말은 과히 기분 좋은 말은 아니다. 벌써 봤다? 일부러 몰래 본 건 아니지만. 나는 변명을 곁들여가며 그것을 이미 보았음을 밝혔다. 딸의 안색이 변하는 걸 뻔히 바라보면서.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봐도 모르겠으니까 뭐냐고 묻지 않니? 딸의 얼굴에 천진한 장난기가 어렸다. 나는 속으로 쟤는 왜 저렇게 어려 보일까 하고 몽둥이에 대한 궁금증과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휴머라는 거예요. 휴머? 그게 뭔데? 나무 이름이냐? 동물 이름이냐? 딸이 장난기를 거두고 정색하고 말한 바에 의하면 휴머는 인체의 대퇴부 뼈 이름이란다. 그러니까 그 몽둥이 같은 건 무릎까지의 사람의 뼈였던 것이다. 참 밝혀둘 것을 잊었다. 그 딸은 의과대학 의예과를 마치고 이제 겨우 본과로 진입한 아이다. 그걸 왜 가져왔니 집에까지? 나는 이렇게 경망스럽게 놀라고 나서 곧 후회를 했다. 왜 가져왔나 그 이유는 둘째고 딸은 그것과 더불어 며칠을 같이 자기도 했는데 명색이 어른이 무섭고 징그러워할 줄밖에 몰랐으니 말이다. 딸은 나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 그 뼈는 전체적으로 휴머라 부르지만 다시 세분해서 외워야 할 수많은 명칭을 갖고 있노라고. 거기 뚫린 바늘 구멍만한 작은 구멍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각기의 미묘한 구실이 있고 부르기도 외기도 까다로운 명칭이 있어 그걸 책과 대조해가며 공부하기 위해 가져왔노라고 말했다. 딸이 그걸 나에게 설명하는 동안 나는 딸이 어른이고 내가 아이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딸 애가 나가고 나서도 나는 온종일 심각한 근심에 빠졌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방안을 왔다 갔다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그 애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어렵고 어려운 일에 대해 생각했다. 실상 이런 근심이란 이미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좀 더 미리 했었어야 옳았을 것이다. 딸이 하고 많은 대학 중에서 의과대학을 선택할 당시 이런 걱정을 했던들 나는 딸과 좀 더 거기에 대해 의논할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때도 의학 공부라는 게 여자에게 벅찬 공부라는 건 알았지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도록 내버려 두고 보기로 하고 있는 우리의 여지껏의 방임주의를 그 애한테서만은 변경할 필요까진 느끼지 않았었다. 다 자라 대학 갈 때 저 가고 싶은데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걸 결코 부모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게 다 지금 와서 후회스러운 걸 어쩔 수가 없었다. 의학을 하겠다는 것을 문학을 하겠다든가 미술이나 가정공부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게 생각한 것은 큰 잘못이나 아니었을까? 나의 애들 중에서 그 애는 특히 손발이 작다. 특히 손은 너무 작고도 가냘파서
꽃꽂이를 해도 행여 장미가시가 찔릴세라 애처로운 것 같다. 그리고도 그 작은 손은 아주 섬세하고 신경질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 가리는 것이 많다. 언젠가 그 아이하고 새우를 까던 생각이 난다. 튀김을 위해 산 것이었으나 값싸고 작은 것이어서 뱅어 비슷한 작은 잡생선이 섞여 있었다. 그 애는 새우인 줄 알고 집은 게 밍클하는 물고기일 때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손끝을 바들바들 떨었다. 나는 그 경망스러움을 나무랐지만 그 밍클하는 것이 손에 닿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였다. 그런 애가 사람의 뼈다귀를 겁도 없이 들고 다니고 만지작거리며 머리맡에 둔 채 잠을 들 수가 있다니. 그건 그렇고 나보기엔 아래 위가 뭉툭한 뼈다귀 하나에 그렇게 수많은 명칭이 붙어 있다니. 대퇴골이란 뼈 중에서는 가장 단순한 것이련만. 도대체 사람의 몸이란 얼마나 많은 골절로 돼 있는 걸까? 나는 그게 사람의 뼈라는 걸 안 후엔 놀랐지만 그 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건 단순하고 단단하고 정결했다. 시각이나 촉각에 특별히 저항해오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다못해 냄새조차 맡은 것 같지 않다. 그만큼 뼈란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부분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름다운 외양과 단단하고 정결한 골격 사이엔 얼마나 많은 보기 싫고 징그럽고 냄새나고 뭉클하기도 하고 밍클하기도 하고 느글느글하기도 한 게 있을 것인가. 나는 아름다운 인두껍이 은폐하고 있는 갖가지의 징그럽고 추한 것을 상상하고 새삼스럽게 전율했다. 내 딸이 그걸 일일이 꺼내보고 만져보고 썰어보고 확대해보고 해야 하다니. 거기엔 또 얼마나 많은 명칭이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일일이 외워야 할 뿐 아니라 이해해야 하고, 그것들은 각각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니 분석만 해서 이해할 게 아니라 종합해서 이해해야 한다. 인체를 뒤집어 그 내부를 세분 분석해서 확인하고 다시 조립해서 이해해야 한다. 라디오나 전기다리미가 아닌 사람의 몸을. 미꾸라지나 뱅어도 못 만지는, 닭이나 생선 벨 한 번 못 따본 내 딸이 이 무슨 끔찍한 업을 걸머지려는 걸까? 딸을 기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나 역시 딸을 고생 모르게 좋은 소리만 듣게 아름다운 것만 보게 기르느라 애썼고, 앞으로도 시집이나 잘 가 고생스러운 것, 추한 것, 모진 것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곱게 살길 바라고 있다. 지렁이 한 마리를 밟고도 자지러지게 놀라는 여자가 되어도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자도 일을 가질 것을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러나 남자가 하는 일이면 뭐든지 다 여자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남녀가 유별하되 같이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남자만 할 수 있는 일,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었다. 이런 나의 생각이란 그럴듯하면서도 실은 얼마나 엉터리였던지. 여자 의사는 좋지만 의사가 되기 위한 그 어려운 과정은
여자에게 암만 해도 부당하다는 모순에 부딪혀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한 딸은 거기 따른 어려움을 미리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리라 믿고 싶다. 그러나 무거운 책과 함께 그 휴먼지 뼈인지를 소중하게 싸들고 나간 작은 딸은 암만 해도 애처롭고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 것 같다. 그렇다고 그 길을 포기하기를 바랄 수도 없고 이왕 들어선 그 길을 늠름하게 갔으면 싶다. 남학생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고되고 어려운 일을 할 때 행여 엄마하고 새우 깔 때처럼 엄살을 부려서 야유나 경멸을 받는 일이 있을까도 걱정된다. 그 일을 남자들과 똑같이 할 수 있으되 목석 같은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경건성을 갖춘 참다운 용기로서 할 수 있었으면 싶다.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내 딸은 꼭 그럴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 어디다 대고 기도라도 드리고 싶다. 아직 종교가 없지만 나보다 현명하고 겸허한 사람들이 믿어온 온갖 신에게 기도드리고 싶다. 내 딸의 작은 손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약손이 되어지이다. 그리고 내 딸 같은 아직 미숙한 의학도에 의해 무참히 분해당한 이름 없는 죽음들이여, 제발 원한 품지 말고 고이 잠들지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이다. 버스 속에서 며칠 전 시내버스 안에서의 일이다. 젊은 엄마가 아기를 업고 차에 올랐는데 차가 떠나자마자 아기가 몹시 울었다. 숨이 막힐 듯한 심한 울음이었다. 사람들이 딱하게 여겨 자리를 내주어 아기 엄마가 편히 앉아 아기를 돌려 안을 수 있게 해주었으나 아기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드디어 아기 엄마가 앞가슴을 뒤적뒤적 하더니 젖을 꺼내 물렸다. 아기의 울음은 뚝 그쳤다. 아마 배가 몹시 고팠든지 아니면 처음 타보는 차라 놀라서 울다가 젖을 물자 안심을 되찾았는지 둘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우선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문득 나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습에 민망함이랄까 혐오감이랄까 그런 걸 느끼고 슬그머니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그리곤 내가 어느 틈에 이렇게 고도로 문명화되어 버렸나 하는 당혹감에 사로잡혔다. 실은 나는 요새 젊은이들이 들으면 그야말로 야만인 취급을 할 만큼 많은 애를 낳아서 그 여러 애를 순전히 내 젖으로만 길렀다. 그렇게 키운 애 중 막내 애가 지금 12살이니 내가 젖을 물린 지가 10년 남짓밖에 안 된 셈인데 어쩌자고 젖 물리는 엄마 모습이 그렇게 낯설었는지, 그리고 잠깐이나마 혐오감까지 느꼈었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요새는 도시에선 인공 영양이 널리 보급되어 제 젖을 아기에게 물리는 엄마를 좀처럼 구경할 수도 없게 됐다. 나는 시부모님들을 같이 모시고 있어 정초나 생신 같은 땐
친척의 여러 세댁들이 우리 집에 모이게 된다. 수줍은 세댁이었던가 하면 어느 틈에 첫 아기를 낳아서 안고 온다. 아기를 데리고 오는 나들이가 사뭇 거창하다. 기저귀가 한 보따리에 분유통, 곡분, 보온통, 우유병, 젖꼭지, 우유에 탈 각종 영양제까지 한 살림 넉넉히 차릴 만한 보따리가 따라온다. 브래지어로 강조한 가슴은 풍만하고 아름다운데 그 가슴을 헤치고 젖을 먹이는 세댁은 거의 없다.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요. 젖 먹이기를 꺼릴 만한 나쁜 병이 있는 것도 아니요.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도 아니다. 어느 모로는 우유값도 큰 부담이 될 만큼 경제적 기반이 아직 안 잡힌 신접 살림들이다. 젊은 엄마들은 다만 인공영양을 더 좋은, 더 과학적인 육아의 방법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좋은 분유를 선택해서 거기다 영양제까지 타서 잘 소독한 병에 넣어 시간과 정량을 엄하게 지켜 먹이는 게 교육받은 현대적인 엄마 노릇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는 그런 인공영양화가 모유영양화보다 체중이나 기타 신체 발달 면에서 월등히 앞서 우량화 선발대회를 휩쓰는 모양이다. 아이를 잘 기르고 잘못 기르고의 기준까지 도량형 단위의 명확한 숫자가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잘 키워진 아기는 잘 키워진 배추나 무하고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량형 단위 측정을 거부하는 아기다움, 아름다운 사람다운 사람으로의 싹수 같은 것 말이다. 우리가 애를 낳아서 젖을 먹여 기를 때만 해도 젖을 단순한 영양분 이상의 신비한 것으로 알았었다. 특히 첫 애를 낳고 나서의 첫 번째 수유는 거의 종교적일 만큼 경건한 의식이었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돌아오면 우선 익모초를 약간 넣고 끓인 온수가 준비되어 있어 그 씁쓸하고 향긋한 물에 젖가슴을 골고루 씻고 다시 따뜻한 맹물로 헹구고 그리고 비로소 첫 번째 젖을 물렸다. 특히 처음 돌아 나오는 젖은 신성한 걸로 알아 시어머니나 시댁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끄러움과 젖꼭지의 아픔을 무릅쓰고 열심히 빨리던 생각이 난다. 나중에는 젖이 잘 돌아 아기가 먹고 남아 짜내는 일이 있을 때도 깨끗한 흰 사발을 정해놓고 그 그릇에만 짜내야 했고 부정탄다고 하수구에 짜낸 젖을 버리는 것조차 금지돼 장독대에 조금씩 뿌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먹고 남게 충분한 젖을 주신 산신 할머니께 감사해야 했다. 또 산모의 영양도 중요시했지만 산모의 마음의 화평이 젖의 양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믿어져 산모가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온 집안이 세심하게 보살폈다. 나도 이런 시댁 어른들 하시는 일에 마음으로부터 복종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무렵까지 우리 집안에 잔존했던 옛 풍습을 통해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젖이라는 걸 신성시했나를 알 수 있고 아울러 옛사람들의 인간 존중 사상까지 짐작돼 아련한 향수를 느낄 뿐이다. 요새 인공영양으로 아이를 기르는 젊은 분들 중에는 과거에 모유로 기른 이들은 되는 대로 비위생적으로
그야말로 거저먹기로 아이를 기른 줄 알고 경멸감조차 나타내려 하는 분들이 있다. 그리곤 인공영양의 어려운 점과 우수한 점을 과학적으로 따져가며 열거한다. 나는 거기 반박해 모유의 우수성을 증명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지만 제 젖을 먹여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은 우유에 영양제를 타듯이 젖 속에 무엇을 타서 먹이지는 못하더라도 영양제 이상의 그 무엇을 젖과 함께 아이에게 주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사랑하고도 다른 그 무엇을. 아이를 꼭 안고 젖을 물리고 있을 때 어머니는 제 품의 아이가 자라 장차 무엇이 될까는 점칠 수 없어도 내 아기만큼은 결코 악한 인간은 될 수 없다는 신앙과도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 제 젖을 아이에게 물려본 어머니라면 내 말을 단박에 이해할 줄 안다. 그건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독특한 느낌이다. 이런 인간 선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믿음은 모자를 동시에 안심시키고 충족시킨다. 실제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아기는 본질적인 아기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게 내 소신이다. 버스 속의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나는 난생 처음 경험한 탈 것의 충격으로부터 엄마의 젖꼭지를 의식함으로써 안심을 되찾고 깊이 잠들기까지 한 아기에게 말없는 축복을 보내고 버스를 내렸다.